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희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CBT 시험 체험하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시험 보러 가시면 시험실에 입실하셔서 좌석에 앉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응시 번호와 성명 확인하시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본인 좌석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알림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확인 누르시고요. 그러면 응시자 신분이 확인되었다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시험 시작 10분 전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면 요거를 상당히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합니다. 신분 확인 완료 팝업 확인 버튼입니다. 이것을 시험 시작 전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결시 처리됩니다. 아무리 가서 앉아 계셔도 시험을 보셔도 0점 처리됩니다. 결시, 시험을 못 보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험 시작 10분 전에 이 메시지가 나오면 부지런히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고 나면 응시자 신분 확인이라고 하는 이 화면이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화면에 보이게 돼요. 그리고 시험 시간이 임박하면 감독관이 들어오셔서 이제 안내를 해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시험을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신 만큼 좋은 성적 내시고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희영 강사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CBT 예상 모의고사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모두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징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매사에 융통성이 없다. 1번 경직성, 2번 의존성, 3번 조심성, 4번 내향성, 5번 애착심. 정답은요? 네, 1번 경직성입니다. 어르신들에게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특징 중에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내용인데요.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 방법을 고수하시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시죠. 매사에 또 융통성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경직성의 증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노인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번, 고혈압이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65세 남자, 2번, 혈관성 치매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40세 여자, 3번,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 4번, 뇌경색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여자, 5번, 귀가 잘 안 들리나 일상생활이 가능한 75세 남자.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혈관성 치매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40세 여자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은 대상자가 65세 이상과 65세 미만이신 경우로 나뉘는데 둘 다 공통사항은 일상생활이 안 되셔야 하고 그리고 65세 이상이신 경우는 어떠한 질환이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65세가 안 되는 경우는 노인성 질환이어야 하거든요. 요 노인성 질환이 바로 뇌에서 오는 것인데 이번에 혈관성 치매가 뇌에서 오는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죠. 보통은 노인성 치매라고 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50% 이상인데요. 혈관성 치매도 상당 부분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혈관성 치매로 신체 활동이 어렵습니다. 네, 가능하죠. 40세밖에 안 됐는데도 가능할까요? 네, 맞습니다.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노인성 질환이면서 신체 활동이 어려운, 즉 일상생활이 어렵고 65세 안 돼도 가능한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본인 가족만 가능하다. 2번, 장기요양 인정 방문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한다. 3번,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4번, 신청자의 심신 상태에 따른 최종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 기관에서 한다. 5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요.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본인, 가족, 친족, 또 복지 담당 공무원도 가능하죠. 자, 이번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 인정 방문조사는 공단 직원이 하게 되죠. 네,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최종 등급을 판정하게 되고요. 3번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 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인정서를 수급자에게 주게 되죠. 자, 4번 같은 경우는 신청자의 심신상태에 따른 최종 등급 판정은 장기요양 기관이 아니고요. 장기요양 기관은 어떤 것이에요? 이미 등급을 받은 분들이 서비스를 받는 곳이 장기요양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등급 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최종 등급 판정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려고 할 때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것은 1번 방문일지, 2번 욕구사정지, 3번 인수인계서, 4번 장기요양 인정서, 5번 급여 제공 계획서.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죠. 등급 판정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수급자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면은 장기요양 기관이라고 하는 요양시설과 혹은 주야간 보호센터 혹은 재가센터 이런 곳에 장기요양 인정서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5번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은 1번 좋아하는 시를 읽어준다, 2번 대상자와 함께 보건소 방문을 한다, 3번 소파 위 구토물을 치워준다, 4번 이불 침구류를 세탁 후 장롱에 정리해준다, 5번 대상자가 앉았다 일어서는 행동을 도와준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대상자와 함께 보건소 방문을 한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개인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직접 움직이는 것이죠. 발동, 밖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상자와 함께 보건소 방문하는 것이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6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요양보호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매일 욕창 부위에 상처를 소독하고 닦아준다, 2번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한다, 3번 대상자보다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한다, 5번 대상자가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 보호자에게 서비스 동의서를 받는다. 정답은요? 5번 대상자가 인지 능력이 없는 경우 보호자에게 서비스 동의서를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1번처럼 욕창 소독하는 것은 이제 의료인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안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하시면 안 되는 내용이네요. 3번에 보시면 대상자보다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하시면 제대로 제공 안 하시는 내용이에요. 대상자 우선이죠. 네,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너무 무서운 내용입니다. 대상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타기관에 제공해 주시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고요. 기록은 반드시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를 두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비밀 유지 꼭 해주셔야 합니다. 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는 노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상담과 구제의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 전화나 면회로 가족과의 유대감을 이루게 한다.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번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르신의 권익신장 또는 가족과의 유대감 이런 내용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권리죠. 그래서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내용에서 파악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 유형은 대상자만 따로 식사하게 한다. 대상자의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대상자의 말과 행동에 반응하지 않는다. 1번 유기, 2번 방임, 3번 신체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경제적 학대. 정답은요? 4번 정서적 학대입니다. 자, 우리 학대는 출제 빈도가 높고요. 5가지 지금 유형인데 여기에서 어떤 거에 해당하느냐를 반드시 구별해 주셔야 하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대상자만 따로 식사하게 하고 이성교제를 방해하고 말과 행동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대상자의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심리적으로 어르신의 마음이 힘들어지는 이 부분을 정서적인 학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9번 제가 방문 시 대상자의 피부와 머리에 상처가 나고 출혈 흔적이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시설에 보고한다. 2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3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의논한다. 4번 방문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5번 대상자 자녀에게 말한다. 정답은요? 2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입니다. 피부와 머리에 상처가 나고 출혈 흔적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방문을 했을 때 대상자가 학대받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의심이 가는 상황이죠. 사실은 의심이 가는 상황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곳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출제빈도 높으니까요. 이 내용은 꼭 암기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게 없고 경찰서에 신고한다 그래도 맞습니다. 2가지 노인보호 전문기관 한 곳은요 경찰서, 둘 다 가능합니다. 10번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태도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1번 대상자가 원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게 유도한다. 2번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유아어를 사용한다. 3번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만 선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근무를 대신해 달라고 부탁한다. 5번 방문 시 대상자가 없으면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긴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방문 시 대상자가 없으면 다음 방문일을 메모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도리, 이것이 바로 윤리적인 태도죠. 자, 그래서 대상자에게 어떤 1번처럼 등급을 받을 수 있게 유도한다, 이 내용은 안 되는 내용이세요. 그리고 2번처럼 유아어를 사용하시는 내용도 안 되시는 거고, 3번도 1등급 대상자만 이런 식으로 선별하여 대상자를 이렇게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4번처럼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근무를 대신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기관에 이야기를 해서 정식으로 근무 변경을 요청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11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번 기관장의 지시는 선택하여 따른다. 2번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외부 기관과 공유한다. 3번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4번 대상자의 질병 악화가 판단될 때에는 병원에 입원시킨다. 5번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신체 접촉은 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하시는 거죠. 수직적인 관계 이런 내용은 아닌 거죠. 그래서 3번이 직업윤리로서 가장 적합한 내용입니다. 12번 요양보호사의 건강과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다양한 운동을 빠르게 한다. 2번 운동을 쉬지 않고 계속한다. 3번 관절 가동 범위를 최소화하여 운동한다. 4번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한다. 5번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격하게 한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해주시면 스트레칭을 잘 하시는 거고요. 우리 요양보호사님도 근골격계 손상이 많기 때문에 건강과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하는데, 이때
너무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하는 것도 너무 힘드시죠. 관절바동 범위는 사실 최대한으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통증이 느껴지시면 안 되시는 내용이세요. 그래서 시원할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서비스 제공 시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2번 분비물 접촉 후에는 휴지로 손을 닦는다. 3번 주기적으로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한다. 4번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예방접종을 한다. 5번 임신한 경우 수두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입니다. 임신한 경우는요, 수두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임신 초기 때 이러한 수두나 풍진에 감염이 되면 기형아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접촉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요. 1번처럼 멸균 장갑까지는 착용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멸균 장갑은 이제 수술실에서 보통 이제 병원에서 무균적으로 시술할 때 사용하는 것이 멸균 장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시면 됩니다. 2번 같은 경우에 분비물 접촉 후에 휴지가 아니라 물과 비누로 손을 닦으시고 또 손소독제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손의 살균 효과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손위생의 개념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또 3번처럼 스테로이드 약물은 주기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은 피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스테로이드 약물 중독이세요? 네, 안 되시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 감염 증상이 나타나면 예방접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접종은 미리 맞으셔서 이제 항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면역을 키워 놓는 내용이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예방접종 하시는 게 맞습니다. 14번 반복적으로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다. 2번 하재를 복용한다. 3번 기름진 음식을 제공한다. 4번 카페인 음료를 제공한다. 5번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요? 1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다입니다. 어르신 설사를 하시네요. 그러면 설사는 물 많은 변이인데요. 수분이 빠져나가다 보면 탈수 증상이 오겠죠. 어르신들 탈수 오시면 기운이 없으시고 결국에는 이제 의식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분 섭취는 권장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2번처럼 하재는 변비일 때 드시는 거예요. 네, 설사 나신 어르신 하재 드셔서 이제 곧 돌아가십니다. 안 되시는 거고 3번처럼 기름진 음식 제공하면 악화됩니다. 더 장운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요거는 기름진 음식은 안 되시는 내용이에요. 카페인 음료도 마찬가지고요. 맵고 자극적인 음식도 피해 주셔야 되겠네요. 15번 노화로 인한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폐활량의 증가, 2번 기침 반사 증가, 3번 코 점막의 건조함 감소, 4번 섬모운동 감소, 5번 기관지내 분비물 감소.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 섬모운동 감소입니다. 노화로 인한 호흡기계 변화는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폐활량은 1회의 호흡량인데요. 내쉬고 들이마실 때 얼마 정도 돼요? 그러면 한 500ml 정도 됩니다. 하지만 연세가 드시면 이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50으로. 그러면 폐활량은 감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침 반사도 감소됩니다. 코점막의 건조함은 증가되죠. 많이 건조하세요. 5번은 기관지내 분비물은 어떨까요? 기침 반사 감소되고 섬모운동 감소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관지내 분비물은요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호흡기계 감염까지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호흡기계 변화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6번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술을 마신 후에는 약 용량을 늘린다. 2번 증상이 없더라도 꾸준히 복용한다. 3번 두통이 있는 경우에만 복용한다. 4번 운동하는 날에는 약 복용을 중단한다. 5번 몸이 약해짐으로 약을 오래 복용하지 않는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꾸준히 복용합니다.
연세가 드시면 고혈압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도 높고요. 이런 경우에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방이 있다면 꾸준히 복용하는 내용이 너무 중요하고요. 술을 드신 후라고 해서 이렇게 약을 늘리신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은 삼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통이 있을 때만 복용하는 것도 틀리고 운동하는 날에는 복용을 중단하시면 혈압 많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5번 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몸이 약해진다. 사실은 이 몸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부작용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고혈압 약물로 인한 부작용보다는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부작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소화해서 요새는 약을 만들거든요. 부작용은 이 정도 부작용을 감소하시고라도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셔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어깨와 무릎에 만성 통증이 있는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의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1번 침상에서 안정을 취한다. 2번 규칙적으로 수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 3번 통증을 느낄 때 얕고 빠른 호흡을 하게 한다. 4번 통증 부위 관절을 많이 움직이게 한다. 5번 근육 긴장 완화를 위해 반복적인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요? 2번 규칙적으로 수영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한다입니다. 지금 퇴행성 관절염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관절을 많이 써서 무릎에 연골이 닳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통증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정답 2번입니다. 18번 복압성 요실금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1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번 복부의 압력을 증가시킨다. 3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 4번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5번 주기적으로 도뇨관을 사용한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하게 한다입니다. 자, 복압성 요실금이란 복부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소변이 새어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복부의 압력이 올라가더라도 근육이 잡아준다면 복압성 요실금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가 정답입니다. 19번 다음 중 욕창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1번 취침 시 자주 뒤척인다. 2번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3번 낮잠 시간이 점차 줄고 있다. 4번 영양 부족으로 근육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 5번 변비가 있어 물을 많이 마신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영양 부족으로 근육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욕창 발생이 가장 높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육이나 피하 조직이 충분히 있으면 쿠션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쿠션 역할을 해주는 근육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 많이 줄어들었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욕창 발생이 높아지겠군요. 맞습니다. 1번처럼 자주 뒤척이면 압력이 분산되면서 오히려 욕창 발생이 낮아지죠. 자, 정상 체중도 좋습니다. 자, 3번처럼 낮잠 시간도 줄고 있네. 너무 좋습니다. 왜냐? 누워있는 시간이 많고 하면 압력이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변비가 있어 물을 많이 마신다. 지금 물을 많이 마시는 상태는 수분 섭취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대상자의 이 피부 탄력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욕창 발생이 그리 높지 않은 내용입니다. 20번 욕창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욕창 부위를 자주 주물러준다. 2번 욕창 초기 단계에는 냉찜질을 한다. 3번 욕창 부위 오염물질을 알코올로 닦아준다. 4번 이동 시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끌어당긴다. 5번 휠체어에는 1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휠체어에서는 1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입니다. 자, 욕창 예방을 할 때 체위 변경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체위 변경은 기본,
2시간에 한 번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휠체어에 앉아 계시는 경우는 누워있는 경우보다 훨씬 더 압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 이제 휠체어에 앉아 계시면 좌골, 여기 의자에 앉아 계시면 엉덩이 딱 닿는 부분이 압력이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2배 더 자주 해줍니다. 1시간마다 체위 변경하는 내용 잘 해주셨습니다. 21번 대상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세균성 질환이다. 2번 항생제를 복용해야 한다. 3번 포진이 좌우로 넓게 퍼져 있다. 4번 과거 풍진을 앓은 사람에게 발생한다. 5번 자결감을 동반한 수포가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자결감을 동반한 수포가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바로 대상포진인데요. 이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성 감염병입니다.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남아있다가 면역이 떨어졌을 때 발진이 생기고 수포가 생기고 또 이게 퍼져나가기도 하고 점점 이제 또 가피가 형성이 되면서 나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자, 이때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이기 때문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포진은 좌우로 넓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쭉 이렇게 퍼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과거 풍진 아니고요. 과거에 수두를 앓고 나신 분들이 발생하는 것이 대상포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2번 안압의 상승으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며 안구에 통증이 동반되는 질환은 1번 결막염, 2번 녹내장, 3번 백내장, 4번 황반변성, 5번 망막박리. 정답은요? 네, 2번 녹내장입니다. 자, 안압이 상승됐다고 하는데 안압이라고 하는 것은 안구, 즉 눈의 이 형태를 안구라고 하면 이게 눈이 옆에서 볼 때 빛이 들어가게 되고 물체가 있으면 이 안에 이제 망막에 이제 상이 맺혀지게 되는데요. 이 안쪽이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이 망막이죠. 안구를 유지시켜 주는데 필요한 압력이 있습니다. 이 압력이 한 15에서 20mm Hg 정도 되는데요. 혈압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압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가장 안쪽에 있는 층이 망막이 되는데 이 망막이 자꾸 압력이 올라가니까 자꾸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구에 통증도 오고 시신경이 점점 손상되니까 안 보이시는 거죠. 시력이 점차 약해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질병이 무엇입니까 하면 녹내장이고요. 자, 그럼 결막염은요. 이렇게 바깥쪽 여기 둘러싸고 있는 바깥층 여기를 이제 결막이라고 하고요. 여기 수영장 가시면은 뭐 세균성 결막염 혹은 바이러스성 결막염 등이 옵니다. 눈이 충혈되고 가렵고 하죠. 자, 그럼 백내장은요. 각막 바로 뒤쪽에 이렇게 수정체라고 있습니다. 이 수정체가 백태가 끼는 것을 이제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백내장 같은 경우는 이제 흐릿한 시력이 되고 눈동자가 하얗게 이제 백태가 껴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때는 여기에 있는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교체를 해주시면 되는 질병이고요. 통증은 없죠. 자,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시신경이 집결되어 있는 여기 딱 상이 맺혀지는 여기가 이제 황반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황반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황반변성으로 보시면 되고 망막박리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망막인데요. 이 망막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떨어져 나오는 것을 망막박리라고 합니다. 23번 당뇨병 대상자에게 권장하는 운동요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일주일에 2회 이내로 운동한다. 2번 공복 시 운동을 실시한다. 3번 하루에 10분 이내 운동한다. 4번 식사 후 30분에서 60분경에 시작한다. 5번 혈당이 300mg/dL 이상 시 바로 운동을 시작한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60분경에 시작한다입니다. 당뇨병 대상자분은 운동을 언제 하면 좋습니까? 하면 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즉 식사하고 나면 30분 정도 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60분이 되면 최고조를 찍습니다. 자, 이때 운동을 하면 당내성이 좋아져서 당이 세포내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 조절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운동해 주시면 되겠네요. 24번 다음과 같은 전구 증상이 나타날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한 개의 밀체가 둘러 보인다. 두통, 감각장애, 의식장애가 발생한다. 발음이 분명하지 않거나 말을 잘 못한다. 걸으려면 자꾸 한쪽으로 넘어지고 어지럽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뇌졸중이죠. 이제 한 개의 물체가 둘러 보이는 경우는 이제 복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개나 세 개로 보이는지 또 이게 전구 증상 중에 하나고요. 또 두통, 감각장애, 또 의식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제 뇌관이 손상이 됐을 때 아주 심각한 의식장애까지 나타나죠. 발음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좌뇌가 손상이 됐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요. 걸으려면 또 한쪽으로 자꾸 넘어지고 어지럽게 되는 이런 상황은 소뇌가 손상됐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영역에 따라서 전구 증상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이 중에 한 가지 정도나 두 가지가 나타나는 이런 상황이죠. 이게 바로 뇌졸중입니다. 25번 노인에게 탈수 증상이 쉽게 나타나는 원인은 1번 갈증 반사 감소, 2번 타액 분비 감소, 3번 염분 섭취 증가, 4번 칼슘 흡수 증가, 5번 위 소화액 분비 감소. 정답은요? 1번입니다. 갈증 반응 감소입니다. 탈수 증상이라고 하는 건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몸에 물이 쭉 빠져나가는, 우리 세탁을 하시다 보면 탈수가 있잖아요. 물을 쫙 빼서 건조시키죠. 노인분들에게 만성 탈수 증상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탈수 증상이 나타날까요? 하면 갈증 반응, 즉 갈증 반사, 목이 마르네 라고 하는 이런 갈증 반응이 감소됐기 때문에 수분 섭취가 줄어들죠. 그렇게 되니까 탈수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6번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수면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장기간 수면제를 복용하도록 한다. 2번 밤에 잠을 못 자면 낮에 자게 한다. 3번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커피를 마시게 한다. 4번 아침 기상 시간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 5번 밤이나 낮이나 대상자가 원하는 시간에 자게 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아침 기상 시간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입니다. 수면 관리는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1번처럼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시는 내용은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요. 의존성이 되게 됩니다. 또 밤에 잠을 못 잔다 해서 낮에 주무시게 하면은 밤에 더 못 주무시게 되죠. 저녁 식사 후 자 커피 나왔네요. 커피는 카페인이에요. 안 되죠. 자 5번에서는 원하는 시간에 주무시게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시간을 일정하게 주무시는 시간, 취침 시간, 기상 시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가장 옳은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노인의 겨울철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을 한다. 2번 실내보다는 실외 운동을 한다. 3번 빙판길을 걸을 때에는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다. 4번 밖에 나갈 때는 여러 겹의 두꺼운 옷을 입는다. 5번 눈이 와도 평소와 같이 산책을 한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새벽보다 낮 시간에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기온차가 심한 데다가 새벽은 너무 기온이 낮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 내용입니다. 새벽에 이제 운동하러 가면은 어르신들 다 나와 계신데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실내보다는 실외라고 되어 있죠. 실내가 훨씬 더 안전하시고요. 빙판길은 호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걸어주셔야 합니다. 자, 밖에 나갈 때 두꺼운 옷을 여러 개 입으시면 몸이 둔해져서 넘어지시기가 쉽습니다. 자, 눈이 오면 이제 외출을 삼가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28번 식전에 입을 헹구는 이유로 옳은 것은 1번 치석 제거, 2번 식욕 증진, 3번 염증 예방, 4번 위액 분비 감소,
5번 타액 분비 감소. 정답은요? 2번 식욕 증진입니다. 식전에 우리가 식사할 때 마른 상태로 또 밥을 드시면 입맛이 없기도 하고 입이 너무 이제 건조해서 잘 음식이 섞이지 않죠. 식전에 물로 한번 입을 헹궈 주시면 식욕 증진 효과가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29번 대상자의 분비물이 묻은 세탁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변이 묻은 의류는 따로 소각한다. 2번 가래가 묻은 수건은 일반 세탁물과 함께 세탁한다. 3번 대변이 묻은 이불은 장갑을 끼고 처리한 후 손을 씻는다. 4번 분비물이 묻은 침구류는 일정 기간 모아두었다가 세탁한다. 5번 혈액이 묻은 수건을 뜨거운 물로 세탁한 후 찬물로 헹군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대변이 묻은 이불은 장갑을 끼고 처리한 후 손을 씻는다. 네, 잘해주셨고요. 1번 보시면 대변이 묻은 의류는 따로 소각이 아니고 세탁이죠. 자, 2번 보시면 가래 묻은 세탁도 일단 따로 세탁하는 것이 맞습니다. 함께 아니고. 자, 4번도 분비물이 묻은 침구류는 바로 세탁해 주셔야죠. 이렇게 모아두었다가 하시는 거 아니고요. 자, 5번 보시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혈액이 묻은 수건은 먼저 찬물로 세탁을 한다. 이 내용을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소고기를 사시면은 고기에 핏물을 뺄 때 뜨거운 물에 담그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찬물에 담궈 놓으면 피가 쫙 빠지죠. 이것처럼 혈액도 역시 찬물로 세탁을 하셔야 핏물이 쫙 빠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순서가 네, 찬물이 먼저 그 다음에 뜨거운 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0번 지진 발생 시 안전하게 대피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근다. 2번 높은 건물 근처로 대피한다. 3번 의자 뒤에 서서 등받이를 잡는다. 4번 식탁 아래로 대피하여 몸을 웅크린다. 5번 승강기를 타고 신속히 외부로 대피한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식탁 아래로 대피하여 몸을 웅크린다입니다. 자, 일단 지진이 발생됐다. 그러면 흔들리는 동안에는 식탁 아래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다리를 꼭 잡고 기다리세요. 자, 멈춥니다. 그러면은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 5번처럼 승강기를 타시면 멈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계단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계단, 비상구를 이용해서 신속히 나와 주시되 이때 2번처럼 높은 건물 근처가 아니라 공터나 운동장으로 나가 주시는 게 맞고요. 또 1번처럼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는 경우는 이게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3번처럼 의자 뒤에 서서 등받이를 잡는다. 이거 뭐 의미 없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31번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관리 방법 중 옳은 것은 1번 실내 습도를 20% 이하로 유지한다. 2번 야간에는 화장실의 조명 등을 켜둔다. 3번 사용하기 편하도록 깊은 욕조를 선택한다. 4번 계단에는 눈높이에 맞는 보조 등을 설치한다. 5번 환기 시 창문을 열어 바람이 대상자에게 직접 가도록 한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야간에는 화장실에 조명 등을 켜두는 것이 맞습니다. 안전하게 화장실 이용하시려면 화장실이 어두우면 넘어지시기가 쉬워서 낙상 우려가 있거든요. 자, 1번에 보시면 실내 습도는 40에서 60% 기억합니다. 네, 이 정도 되면 쾌적한 습도고요. 너무 높으면 제습기 트셔야 되고 또 너무 낮으면 가습기를 틀어주셔야 되겠네요. 자, 3번처럼 깊은 욕조는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어요. 자, 4번에 요거 4번을 혹시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눈높이에다가 보조등을 해주시면 눈이 부셔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발 쪽에 설치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5번처럼 이렇게 직접 이 환기를 해주시면 대상자가 감기 걸리기가 쉽습니다. 간접 환기 해주셔야 돼서
대상자에게 직접 가지 않도록 한다 요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2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제안한 여가활동 유형은 대상자 내가 젊었을 때는 책도 많이 읽었어. 일기도 매일 썼고. 요양보호사 그러시면 바로 옆 건물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독서교실이나 창작활동에 참여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1번 소일활동, 2번 운동활동, 3번 가족중심활동, 4번 자기개발활동, 5번 사교오락활동. 정답은요? 4번 자기개발활동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독서교실, 창작활동, 이 내용은 자기개발 활동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네요. 33번 요양보호사가 기록하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상담 내용, 2번 대상자 욕구평가, 3번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 4번 대상자 상태평가, 5번 사례회의 내용. 정답은요? 3번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입니다.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라고 하는 것은 장기요양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제공하는 기록지입니다. 즉 서비스 제공 내용과 시간이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서비스 내용에는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인지관리 지원, 정서 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이런 내용이 있고 또 변화 상태나 특이사항의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34번 임종 적응 단계 중 타협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어, 2번 나는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3번 내가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 4번 나는 지쳤어, 5번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우리 아이가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입니다. 임종 적응 단계는 퀴블러로스의 임종 적응 5단계를 말하는 것이고요. 1단계 부정, 2단계 분노, 3단계가 타협. 그래서 5번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단계가 이제 너무 슬퍼.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니 너무 슬퍼 하면서 이제 우울해지는 단계입니다. 이게 4단계가 되고요. 마지막은 이제 나는 지쳤어.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4번입니다. 35번 임종 대상자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태도로 옳은 것은 1번 병원에서 추천하는 종교의식을 따르게 한다. 2번 임종 장소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3번 혼자서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면회를 제한한다. 4번 대상자의 사생활에 관여하여 문제를 해결해 준다. 5번 음식을 거부하더라도 생명 유지를 위해 억지로 먹인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임종 장소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네요. 우리 대상자가 임종을 맞이하게 될 때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 또 병원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이런 종교의식을 따라주시는 것도 옳지 않고요. 또 면회를 제한하는 내용도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또 사생활에 관여하는 것도 우리 역할은 아니고요. 또 5번 같이 거부하는 경우 억지로 먹인다. 이거 대상자는 이제 임종이 가까우면서 음식에 관심이 없어지고 이제 드시는 것이 확실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억지로 뭔가 음식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36번 치매 대상자가 한 가지 옷만 입으려고 고집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원하는 옷만 계속 입힌다. 2번 자는 동안 다른 옷으로 갈아입힌다. 3번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설명한다. 4번 거울을 보여주며 옷이 더럽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5번 가족과 상의하여 동일한 유형의 옷을 추가로 구입하여 바꿔 입도록 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한 가지 옷만 입으려고 고집하시기 때문에 가족과 상의해서 동일한 유형의 옷을 추가로 구입해서 바꿔 입도록 하면
같은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없으세요. 자, 정답 5번이고요. 37번 치매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어 성기에 상처를 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부끄러운 행동이라며 창피를 준다. 2번 바지를 벗겨 시원하게 해준다. 3번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말한다. 4번 손톱을 짧게 깎아주고 손을 자주 씻긴다. 5번 위아래가 붙어있는 옷으로 갈아입힌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손톱을 짧게 깎아주고 손을 자주 씻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치매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어 성기에 상처를 낼 때는 일단 가려운지 또 발진이나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시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하지만 이 예시 5개 중에는 이런 사항을 확인한다, 관찰한다 뭐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차선책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상처가 나지 않도록 손톱을 짧게 깎아주고 감염 예방을 위해서 손을 자주 씻겨주시는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38번 식탁에서 안전하게 식사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바퀴가 달린 의자에 앉게 한다. 2번 의자의 앞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3번 앉고서기 편하게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4번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5번 식탁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식탁의 높이 너무 중요합니다. 대상자의 배꼽 높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편하게 식사를 드실 수가 있는 높이가 됩니다. 이렇게 의자 높이 조절해 주시는 거 너무 잘하셨고 1번처럼 바퀴 달린 의자 너무 위험합니다. 또 의자 앞부분에 걸터 앉으시게 되면은 엉덩바가 찍으시기 쉽거든요.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러면 꼬리포 골절도 일어나시는 경우도 많고요. 좌골도 많이 손상되게 됩니다. 자, 3번 같이 팔걸이가 없는 의자는 균형을 잡으시기 힘드신 경우에 옆으로 넘어질 수가 있어서 있는 의자를 권하고요. 4번 같은 경우에 발가락 끝 부분이 바닥에 닿으시면 어르신들 발레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39번 침상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2번 오른쪽 상체를 베개와 쿠션으로 지지한다. 3번 상체를 세운 후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준다. 4번 침상 테이블에 왼쪽 팔을 올려주고 똑바로 앉힌다. 5번 식사 후 음식물이 남아있는지 오른쪽 입안을 확인한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침상에 누워 있는 대상자가 식사를 할 때 한쪽이 또 마비가 있으세요. 자, 마비가 어느 쪽입니까? 왼쪽입니다. 그럼 어느 쪽이 건강합니까? 그러면 오른쪽이 건강해요. 그래서 누워서 식사하시는 경우는 옆으로 드셔야 드시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 즉 건강한 쪽이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해서 식사를 드리면 편하게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40번 식사를 도울 때 살해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상체를 뒤로 젖히고 앉게 한 후 먹게 한다. 2번 국물이나 물 등으로 목을 축이고 먹게 한다. 3번 식사 중 숨쉬기 어려워하면 물을 제공한다. 4번 음식을 반쯤 삼켰을 때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5번 음식을 먹는 중에 수시로 다 먹었는지 물어본다. 정답은요? 2번 국물이나 물 등으로 목을 축이고 먹게 한다입니다. 자, 식사 도울 때 살해 예방 방법은 너무 중요하고 살해 예방하는 방법 한 7, 8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국물이나 물 등으로 목을 축이고 드시게 하면 이제 마른 음식을 드셨을 때 입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드실 때 수월하게 음식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41번 경관 영양액을 주입하던 중 대상자가 구토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은
1번 비위관을 잠근다. 2번 비위관을 제거한다. 3번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4번 비위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5번 따뜻한 영양액으로 교체한다. 정답은요? 1번 비위관을 잠근다입니다. 경관 영양액을 주입하시는 분, 즉 비위관을 가지신 분은요. 입으로 드실 수 없어요. 어떤 경우요? 연화곤란이 있어서 삼키기가 어려우신 분들 자꾸 폐로 흡인이 되기 때문에 폐렴이 오시죠. 이런 분들은 질식하실 수도 있고 해서 연화곤란 대상자나 의식이 없는 분들은 비위관을 삽입해서 위장으로 바로 영양을 공급하는 그런 형태의 식사를 경관 영양액 주입하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비위관이라고 하는 건 코비자의 위장 위자거든요. 그래서 코하고 위를 연결하는 관.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를 치는 여기 네모를 한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비위관이 들어가는 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면요. 이 코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위장, 여기 이제 위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영양액 주머니가 있거든요. 여기에 하루 들어가야 되는 용량에 이제 3번 나눠서 드신다 하면 3분의 1로 나눠서 하루에 이제 섭취돼야 될 칼로리를 계산해서 나눠서 식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비위관이라고 하는 잠그는 잠금 장치는 중간에 있는데요. 여기 요 위에 부분은 방울방울 떨어지는 곳이고 아래쪽에 보시면 조절기가 있는데요. 이 조절기를 위로 올리면 열리는 거고 아래로 내리면 잠그게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자가 지금 같은 경우는 구토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토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르신이 비위관 영양액을 주입하고 있는데 요 위장이라고 하는 요 기관은 음식이 들어오면 연동운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형태는 관이 이 안으로 이렇게 지금 비위관이 이 안으로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하시다 보면 이 영양액이 일정량 차게 되죠. 위장에 이렇게 차게 되는데 오심 증상, 막 울렁거릴 수도 있고 갑자기 대상자가 움직이거나 할 때 여기 위장에 있는 영양액이 그냥 다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여기 위쪽에 있는 상단부에 관략근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관략근이 항문이나 방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장 윗부분에 딱 조여주는 이 부분이 관이 들어있기 때문에 관략근이 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토가 자주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위급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경우를 많이 물어보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식사할 때 질식한다든지 기침이 난다든지 사례가 걸렸어요. 이때는 식사를 중단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비위관을 잠그는 것이 경관영양액 주입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비위관을 잠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2번 알약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큰 알약은 쪼개서 준다. 2번 우유와 함께 복용한다. 3번 약병에 손가락을 넣어 꺼내서 준다. 4번 복용 시간이 지난 뒤에는 2배로 준다. 5번 대상자가 심하게 손을 떨면 약을 먹여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입니다. 대상자가 심하게 손을 떨면 약을 먹여줍니다. 수전증이나 아니면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 손을 많이 떠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약을 먹여줍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경구약 복용 돕기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알약 복용할 때 옆에서 도움을 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5번이고요. 43번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와 방향으로 옳은 것은 1번 동공위 안에서 밖, 2번 상부 결막낭 위 안에서 밖,
3번 상부 결막낭 위, 밖에서 안. 4번 하부 결막낭 위, 안에서 밖. 5번 하부 결막낭 위, 밖에서 안.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하부 결막낭 위, 안에서 밖입니다.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 안연고는 눈에 연고를 투여하는 형태입니다. 연고는 쭉 짜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을 결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안연고를 투여하는 위치는 항상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부 결막낭, 여기 주머니처럼 생겨져 있죠. 이 아래 보시면 이렇게 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어서 살짝 내리면 공간이 생기죠. 그곳을 바로 하부 결막낭이라고 합니다. 하부 결막낭의 안에서 밖으로 짜주시면 돼요. 이때 코의 위치를 항상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네, 코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안에서 밖이 되는 거거든요. 자, 정답 4번입니다. 44번 보행이 불가능한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번 침실을 조용하게 만들어준다. 2번 배설하는 동안 피부 상태를 살핀다. 3번 배설 후 물티슈로 닦은 후 자연 건조한다. 4번 침대 머리를 올려 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한다. 5번 변이를 자극하기 위해 차가운 물을 항문 쪽으로 흘려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입니다. 침대 머리를 올려 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한다입니다. 자, 왜 이렇게 쓸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보행이 불가능한 대상자 침상 배설을 하는 것이거든요. 침상 배설할 때 이렇게 바로 누워서 배설을 하시게 되면 힘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침상 머리를 올려주셔서 이렇게 배에 힘이 들어가도록 해주시면 배변하시기가 쉽겠죠. 정답 4번입니다. 4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이동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2번 이동변기를 따뜻하게 데워 제공한다. 3번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왼쪽에 놓는다. 4번 배변하는 동안 상반신을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5번 변기 안의 배설물을 아침 저녁으로 처리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입니다. 이동변기를 따뜻하게 데워서 제공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동변기를 너무 차갑게 해주시면은 방광 주변근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긴장을 하게 돼서 배뇨 배설을 쉽지 않도록 배설하는데 이게 수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략근을 이완시키는 그런 활동들이 바로 이동변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46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상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게 한다. 2번 하루에 한 번은 꼭 방광 세척을 한다. 3번 유치도뇨관이 막힌 경우 즉시 교체한다. 4번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5번 소변이 밖으로 새는 경우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입니다.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특히 이제 유치도뇨관을 하고 계신 분들은 24시간 동안 소변을 방광에 위치하게 해서 그것을 소변 주머니에 받아내도록 하는 그러한 형태의 배뇨를 돕는 하나의 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것을 하신 분들은 지금 방광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배뇨가 안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특히나 이런 분들이 수분 섭취를 적게 하시면 감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기가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해서 감염 예방도 되고 또 충분히 수분도 섭취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47번 의치 보관 및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깨끗한 휴지에 싸서 보관한다. 2번 의치 세정제가 없으면 주방 세제로 세척한다. 3번 흐르는 미온수에 헹군 뒤 햇볕에 말린다. 4번 취침 전에 의치를 세척하여 다시 끼워준다. 5번 전체 의치를 뺄 때는 아래쪽을 먼저 빼준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의치 세정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주방 세제로 세척한다가 맞습니다. 혹시 치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의치는 우리의 치아하고 재질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주방 세제로 세척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입에 들어가는 걸 어떻게 주방 세제로 닦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시면 밥을 먹고 나면 그릇을 뭘로 닦아요? 그릇을 닦으실 때 주방 세제로 닦으시고 잘 말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주방 세제로 세척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의치 세정제 같은 경우는 세척도 하지만 의치 세정제를 담궈 놓으시면 세균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의치 세정제로 닦아주시고 의치 세정제 담가 놓는다 그렇게 보시면 더 위생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8번 침대에서 머리 감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창문을 열어 놓는다. 2번 눈은 천장을 보게 한다. 3번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4번 이불은 발 아래까지 접어내린다. 5번 머리를 감은 후 면봉을 귀 깊숙이 넣어 물기를 제거한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입니다. 침대에서 머리 감는 방법입니다. 지금처럼 침대에 계시는 경우는 머리 감겨드려야 하죠. 중앙에 계시면 물이 배수를 하거나 우리 요양보호사님이 머리를 감길 때 중앙에 계시면 허리를 많이 숙여야 합니다. 그럼 우리 신체 손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한쪽 모서리,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해주시면 머리 감기기도 쉽고 물 배수하기도 쉽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49번 대상자의 머리 손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는다. 2번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머리를 빗는다. 3번 요양보호사 취향대로 머리 모양을 손질한다. 4번 두피에 염증이 발견되면 즉시 연고를 발라준다. 5번 머리카락이 엉켜 있으면 물을 묻혀서 빗는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머리카락이 엉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물을 묻혀서 빗어주시면 잘 풀어지거든요. 정답 5번입니다. 50번 대상자의 손, 발톱 깎는 모양으로 옳은 것은 1, 2, 3, 4, 5. 잘 보시고 정답 골라보세요.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항상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그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1번 목욕이나 샤워를 할 수 없는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독제로 손을 닦은 후 멸균 장갑을 착용한다. 2번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펴고 다리를 벌리게 한다. 3번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몸과 다리를 덮는다. 4번 차가운 물을 음부에 끼얹은 다음 비누로 닦는다. 5번 회음부에 악취나 분비물이 있으면 소독해준다. 정답은요? 정답 3번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몸과 다리를 덮는다입니다. 52번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체위 변경 시 요양보호사의 신체 보호를 위한 올바른 방법은 1번 두 발을 모으고 서서 균형성을 높인다. 2번 대상자와 거리를 충분히 두어 요통을 예방한다. 3번 무릎을 펴고 중심을 높여서 골반을 안정시킨다. 4번 허리를 굽혀서 등 근육의 피로를 줄인다. 5번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하여 척추의 안정성을 높인다. 정답은요? 5번 다리와 몸통의 큰 근육을 사용하여 척추의 안정성을 높인다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신체 보호를 위한 올바른 방법은 두 발을 1번처럼 모으시면 지지면이 좁혀지기 때문에 안 되시고요. 2번 같은 경우 대상자와 거리를 두면 힘을 쓰시기도 힘들거니와 요통이 더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서 대상자를 이동시켜 주셔야 하고 중심점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릎을 구부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점은 낮춰주신다, 무릎은 굽힌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대신에 4번처럼 허리를 굽히시면 오히려 중심점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계신 경우에 중심점이 요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허리를 구부리시게 되면 우리 몸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심선이 확 하고 이렇게 올라가시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굽히시는 내용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3번 둔부의 압력을 줄이고 관장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바로 누운 자세, 2번 옆으로 누운 자세, 3번 엎드린 자세, 4번 반 앉은 자세, 5번 서 있는 자세. 정답은요? 네, 옆으로 누운 자세입니다. 둔부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엉덩이가 바닥에 닿으면 안 되겠죠? 또 관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힙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엉덩이 부분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려면 이제 옆으로 누운 자세가 가장 관장하기에 좋은 자세고요. 요 관장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요양보호사님의 업무는 아니고요. 관장할 때 자세를 취해주는 거는 우리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은 의료인의 업무지만 자세를 취하실 때는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4번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가. 침대 커버와 구겨진 옷을 잘 펼쳐준다. 나. 항상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서서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를 지지하여 옮긴다. 다. 베개를 머리 쪽으로 옮긴다. 라.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눕힌다. 1, 2, 3, 4, 5.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입니다. 라, 다, 나가입니다. 자,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어요. 이때 위쪽으로 어떻게 이동할까요?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단 침대를 여기 수평으로 맞춰주셔야 대상자가 올라가기 수월하겠죠. 그 다음에 베개를 머리 쪽으로 올려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을 올리려고 보니까 어르신이 지금 협조가 가능한 경우와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협조가 안 되는 경우라서 미끄러져 내려가 있는 경우에 지금 나번과 같은 이런 형태가 나오면 두 분이서 한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 서게 됩니다. 네, 마주 서서 대상자 한쪽은 이렇게, 요 반대쪽에도 이게 한 분이 계시죠. 자, 두 분이서 이렇게 잡아주실 거예요. 어깨와 등 밑을, 또 다른 한쪽은 둔부와 대퇴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 또 마지막은 항상 침대 커버나 구겨진 옷을 잘 펼쳐주셔야 어르신 욕창이 생기지 않겠죠. 또 찰과상이 있는지, 마찰로 인한 찰과상 혹은 팔에 이상이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55번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작동하여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1번 오르막길을 오를 때, 2번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3번 도로턱을 넘을 때, 4번 평평한 길을 갈 때, 5번 미끄러운 길을 갈 때. 정답은요? 3번 도로턱을 넘을 때입니다. 그림과 같이 휠체어를 작동해야 하는 경우는 여기 도로를 가다가 이제 밖에서 어르신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도로턱이 나타났어요. 자, 이런 턱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앞을 들어 올려야 돼요. 즉, 이 앞바퀴 부분이요. 앞바퀴가 작은 바퀴예요. 여기 앞에 있는 바퀴, 작은 바퀴, 앞바퀴. 앞바퀴를 들어 올리고 요 발 부분, 이 휠체어 뒷부분이 있어요. 이걸 티핑 레버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꾹 눌러주시고 손잡이를 잘 잡아주시고 꾹 눌러주시면 앞바퀴가 들립니다. 이때 가볍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도로턱을 넘을 때입니다. 56번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양쪽 팔이 휠체어 앞쪽 바닥을 짚도록 한다.
2번 대상자의 마비된 손이 휠체어의 손잡이를 잡도록 하고 옮긴다. 3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건강한 쪽 무릎을 지지하여 옮긴다. 4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와 침대가 30에서 45도 각도가 되도록 놓고 옮긴다. 5번 휠체어에 옮긴 후 대상자의 앞쪽에 서서 배를 밀어 넣어 의자 깊숙이 앉힌다. 정답은요? 4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와 침대가 30에서 45도 각도가 되도록 놓고 옮긴다입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죠.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를 놓고 그리고 휠체어를 잡는 쪽도 역시 건강한 쪽입니다. 휠체어 위치 선정하는 것만 알아도 요거는 정답을 맞출 수가 있었네요.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와 침대가 30에서 45도 각도가 되도록 놓고 옮겨주시면 되고 도움이 더 필요한 경우는 바짝 붙여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57번 접이식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서서 지지한다. 2번 보행기를 한 번에 멀리 이동하게 한다. 3번 접이식 보행기를 펼친 후 잠긴 버튼을 채운다. 4번 건강한 다리를 보행기와 함께 이동하게 한다. 5번 팔꿈치가 약 90도로 구부러지는 높이로 조절한다. 정답은요? 3번 접이식 보행기를 펼친 후 잠긴 버튼을 채운다입니다. 접이식 보행 보조기, 즉 어르신 보행기인데요. 흔히 워커라고 하는 이 보행기는 이 공간을 많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접이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펼칠 때는 양쪽으로 하나씩 펼치시고 가운데 앞부분에 딸깍 하는 잠긴 버튼이 채워진 것을 확인한 이후에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58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계단을 오를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왼쪽 다리 지팡이 오른쪽 다리, 2번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지팡이, 3번 오른쪽 다리 지팡이 왼쪽 다리, 4번 지팡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5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입니다. 자, 지팡이가 나오면 제일 먼저 지팡이가 나오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되고요. 자, 그러면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로 나눠주셔야 되는데 올라갈 때는 지팡이가 가고 건강한 쪽이 가고 마비된 쪽이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지팡이가 먼저 갔죠. 자, 계단 오를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편마비니까 어느 쪽이 건강해요? 왼쪽입니다. 왼쪽 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59번 치매 대상자의 배회 감지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다니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2번 전원과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3번 배회 감지기를 흐르는 물로 세척한다. 4번 위성항법 장치 배회 감지기를 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한다. 5번 GPS 장치를 침대 위에 올려놓는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입니다. 전원과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입니다. 배회 감지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매트형과 위성항법 장치 GPS형이 있습니다. 매트형은 침대나 바닥에다가 깔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위성항법 장치 GPS는 어르신의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어르신이 배회를 하실 때 어디 계시는지 위치를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전송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매트형 같은 경우 1번에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설치를 해주셔야 하고요. 자, 배회 감지기는 전기로 작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면 상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이 닿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오작동 할 수 있고요. 고장납니다. 자, 4번 같이 위성항법 장치 배회 감지기는 어르신의 몸에 이거 건강보험공단에 보고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걸 몸에 부착을 해 놓으시고 이렇게 침대 위에 올려 놓으신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자, 정답이 2번입니다. 60번 변비를 호소하는 재가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은 1번 흰쌀밥을 제공한다. 2번 견과류 섭취를 제한한다. 3번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4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번 사과 샐러드를 제공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사과 샐러드를 제공한다입니다. 섬유질이 아주 풍부한 식품이죠. 네, 과일, 채소, 야채 등 이러한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드시면 변비가 예방이 되는데 섬유질에는 어떠한 성격이 있냐면은 대장이 이렇게 수분을 흡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수분을 쭉쭉 빨아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지금 갈증 반사 감소로 수분 섭취량이 줄어들고 요실금에 대한 염려로 수분 섭취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이제 악성 변비에 시달리시게 되는데 섬유질이 많은 식품을 드시면 섬유질은 특성이 있어요. 섬유질이 이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장내에서 이렇게 머무르면서 쿠션 역할을 해주고 더더군다나 이 섬유질들은 수분을 뺏기지 않는 성질이 있습니다. 61번 욕창이 있는 대상자의 침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따뜻한 전기요, 2번 재봉선이 없는 면시트, 3번 풀먹인 무명 시트, 4번 합성 섬유로 만든 이불 커버, 5번 두껍고 무게감이 있는 이불. 정답 골라볼까요? 2번 재봉선이 없는 면시트입니다. 욕창 있는 대상자는 침구를 선정하실 때 가장 좋은 것이 면이거든요. 땀 흡수가 잘 되고 이 피부에 트러블이 없죠. 그래서 이 재봉선이 없는 면시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르신들에게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 따뜻한 전기요입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감각을 지각하는 이런 능력들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화상 우려도 있고요. 또 화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고 이렇게 3번처럼 너무 풀을 먹였다 너무 빳빳합니다. 피부가 지금 마찰 때문에 자극이 돼서 욕창이 생길 수가 있고요. 합성섬유 안 되고 두껍고 또 무게감이 있다면 압력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욕창이 더 생길 수가 있겠네요. 정답 2번입니다. 62번 요양보호사가 당뇨병 대상자와 외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반드시 보호자도 함께 동행한다. 2번 필요한 경비는 외출 후 한꺼번에 청구한다. 3번 대상자가 복용 중인 약과 사탕을 지참한다. 4번 요양보호사의 차를 이용 시 주의비는 미리 청구한다. 5번 요양보호사 차의 뒷좌석에 대상자를 앉혀 이동한다. 정답은요? 3번 대상자가 복용 중인 약과 사탕을 지참한다입니다. 자, 여기서 당뇨병 대상자는 당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과 사탕을 한꺼번에 약도 준비하고 사탕도 준비해서 외출하실 때 대상자의 저혈당이나 또는 고혈당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정답 3번입니다. 63번 다음 대화 중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세월이 갈수록 후회되는 것도 많고 외롭고 재미있는 일도 없고 요양보호사 1번 어디 불편한 것 있으세요? 2번 부정적인 생각은 정신건강에 나빠요. 3번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4번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5번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느끼는 건 정상이에요. 정답은요? 4번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네, 이게 정답입니다. 왜 그런가요? 공감적 반응이라는 이 키워드가 있습니다. 반드시 어르신의
느끼시는 것을 우리도 같이 공감을 해주는 그런 대화를 해주시는 것이 여기서는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어르신이 아유 외롭고 재밌는 일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이고 요즘에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공감적 반응입니다. 64번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옆에 앉아서 말한다. 2번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한다. 3번 입모양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4번 보청기의 입력은 낮게, 출력은 크게 조절한다. 5번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입니다. 난청이 있는 분들은 이분들은 잘 못 들으시죠. 왜 못 들으실까요? 네, 연세가 드시면 이제 고막이 두꺼워지면서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의사소통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대상자의 반드시 앞쪽에 앉아서 정면에서 말씀해 주셔야 하고요. 또 소리를 높여서 고음으로 말씀해 주시면 잘 못 들으세요. 왜요? 고음의 난청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대화를 할 때는 중음이나 저음으로 대화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리고 입모양을 만져보게 하는 경우는 이제 흔하진 않은데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만져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자, 4번 같은 경우 이렇게 난청이 있는 분들은 보청기 착용하는 것을 추천드리죠. 자, 잘 듣게끔 해주시기 위해서는 입력 단자를 지금 높여주셔야 소리가 잘 들립니다. 자, 그리고 출력 단자는 낮게 해주셔야죠. 자, 들어가는 소리가 커야 되죠. 내용이 두 개가 바뀌었네요. 자, 5번.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요. 왜냐? 못 들으시니까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서 신호를 주면 아, 나에게 용무가 있구나 하면서 쳐다보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65번. 주의력 결핍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 시 요양보호사의 태도로 올바른 것은 1번 장소를 옮겨가며 이야기한다. 2번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3번 한 번에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한다. 4번 이해를 돕기 위해 큰 소리로 빠르게 말한다. 5번 새로운 사물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입니다. 자, 주의력 결핍 장애는 ADHD라고 하죠. 어린 아이들에게도 많은데요. 연세가 드시면서 산만해지고 집중을 못 하시게 되는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때 의사소통할 때는 대상자의 이 상태를 고려해서 환경적인 자극을 최대한 줄여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극을 줄여준다. 주의력 결핍 장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는 더 산만해지겠죠. 장소를 옮기면. 3번에는 한 번에 여러 가지 내용 말한다. 정신이 없습니다. 네, 한 번에 한 가지씩 말씀해 주셔야 하고요.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큰 소리로 막 하면은 막 화나는 줄 알아요. 빠르게 말하면 더 이제 집중이 안 되시는 거죠. 천천히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5번 같이 새로운 사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또 혼란을 일으키세요. 친숙한 사물을 가지고서 대화를 시도해 주시면 훨씬 더 안정감을 갖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겠습니다. 66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물품마다 이름표를 붙여놓는다. 시간과 장소를 반복해서 말해준다.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자주 불러준다. 1번 언어장애, 2번 이해력장애, 3번 판단력장애, 4번 진압력장애, 5번 주의력 결핍장애. 정답은요? 4번 진압력 장애입니다. 그럼 진압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시간, 사람, 장소에 대한 인지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시간과 장소를 반복해서 이야기해 준다. 진압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또 아래 보시면 대상자 이름, 또 존칭,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라는 개념이죠. 존칭은 내가 누구인가 이런 내용이죠. 물품의 이름, 이런 내용들이 다 진압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이 요거에 대한 개념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요 내용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7번 요양보호 기록 시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었다. 2번 수차례 세면대에서 손 씻기를 도왔다. 3번 아침 10시에 바나나 1개를 전부 먹여드렸다. 4번 오랜만에 텔레비전을 2시간에서 3시간 시청하였다. 5번 변비 대상자가 며칠 만에 변을 보는 것을 도왔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아침 10시에 바나나 1개를 전부 먹여드렸다. 기록할 때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시간도 나오고 또 양도 나오고 먹여드렸다는 내용도 나오는 것이죠. 네, 정답 3번입니다. 68번 시설 대상자가 배뇨 조절이 안 되어 소변을 옷에 지렸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기저귀를 채워준다. 2번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시킨다. 3번 1시간마다 이동 변기를 대어준다. 4번 즉시 창문을 열어 냄새를 제거한다. 5번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 모르는 척한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옷을 갈아입히고 안정시킨다입니다. 소변을 옷에 지렸을 때 대처 방법인데 이런 경우는 주로 요실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치매가 있어서 실수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자연스럽게 옷을 갈아입혀 주셔야 되죠. 바로 갈아입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꾸 지린다고 부정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면 안 되겠죠. 안정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정답 2번입니다. 69번 치매 대상자가 주간보호센터에서 반복적으로 집에 언제 가요? 라고 할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은 1번 지금은 밝으니 어두워지면 간다고 설명한다. 2번 집에 아무도 없으니 조금 있다가 가자고 설명한다. 3번 아들이 모시러 온다고 기다려보자고 말한다. 4번 다른 어르신들과 공놀이를 하자고 한다. 5번 시계를 보여주며 아직 시간이 안 되었다고 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공놀이를 하자고 한다입니다. 자, 반복적으로 집에 언제 가요? 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때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어르신과 공놀이 할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0번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수면장애의 특징은 1번 자다가 한두 번 깬다. 2번 30분 이상 뒤척이다 잠든다. 3번 초저녁에 자고 새벽에 깬다. 4번 낮에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잔다. 5번 2에서 3일간 잠을 안 자다가 몰아서 잔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2, 3일간 잠을 안 자다가 몰아서 주무시는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71번 시설에 거주하는 치매 대상자가 배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실외에 배회로를 만들어준다. 2번 주소와 전화번호를 외우게 한다. 3번 현관에 배를 설치하여 출입하는 것을 관찰한다. 4번 새로운 방으로 바꿔준다. 5번 복잡한 일을 주어 집중하게 한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현관에 배를 설치하여 출입하는 것을 관찰한다입니다. 지금 치매 대상자가 배회합니다. 잘못하면 나가실 수가 있어요. 나가실 때 예상되는 행동 양상이 있는데요.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현관에 배를 설치하면 띵동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 대상자가 나갈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해서 출입하는 것을 관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회로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 배회할 수 있도록
배회 코스를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외에다 만들어 주시면 다 나가 버리시기 때문에 실내에다가 배회 코스를 만들어 주셔야 하고, 2번 보세요. 지금 주소와 전화번호를 외우게 하시면은 좋지만 이렇게 외우실 수 있을 정도면 치매 대상자가 아니세요. 그래서 외우기가 좀 힘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옷에다가 이 주소 전화번호를 부착을 해서 꿰매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4번 같은 경우 새로운 방으로 바꾸어 주시면 혼란을 일으킵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 5번 같은 경우도 복잡한 일을 주면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치매 대상자 나오면 단순한 이런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2번, 시설에서 치매 대상자가 같은 방을 쓰는 다른 대상자를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 저 옆에 내는 참 뻔뻔스러워. 남의 집에 들어와 살면서 몇 달째 월세를 안 내고 있어. 요양보호사, 1번 못 들은 척 하면서 반응하지 않는다. 2번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는지 확인한다. 3번 월세 납입 증명서를 임의로 만들어 보여준다. 4번 시설에 있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킨다. 5번 다른 대상자에게 귓속말로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해준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시설에 있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식시킨다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잘못된 믿음이죠. 어떻게 잘못됐나요? 지금 여기가 지금 남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시설이 지금 대상자의 집이고, 이 앞에 계신 어르신이 이 월세를 살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요 망상의 형태는 이제 과대망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내가 집주인이다. 자, 이렇게 망상이 나타났을 때는 시설에 있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인식을 시켜주셔서 잘못 믿고 계신 이 망상의 형태를 지금 현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기는 시설입니다, 어르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인식을 시켜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73번, 야간 근무 시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내리며 같이 잠을 자자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왜 저랑 자고 싶으세요? 라고 말한다. 2번 먼저 가서 주무세요 하면서 하던 일을 계속한다. 3번 그런 말씀하시면 좋아하는 사탕 안 드릴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4번 많이 외로우신가 봐요 라며 다독여준다. 5번 못 들은 척 하면서 무시한다. 정답은요? 3번 그런 말씀 하시면 좋아하는 사탕 안 드릴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한다입니다. 지금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이때는 단호하게 라는 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우선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 3번입니다. 74번 치매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은: 1번 대상자와 눈높이를 맞추고 이야기한다. 2번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삼간다. 3번 명사 대신 대명사를 사용한다. 4번 대상자의 과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5번 대상자의 뒤에서 다가가면서 이야기한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대상자 눈높이를 맞추고 정면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정답 1번이고요. 75번 다음 상황에서 말기 치매 대상자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요양보호사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대상자 1번 벌써 점심때가 되었어? 2번 내가 점심을 먹었던가? 3번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4번 배고파 죽겠어. 밥 좀 줘. 5번 우리 며느리가 나를 굶기고 있어.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입니다.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네, 이런 경우를 이제 말기 치매 대상자가 대화를 할 때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서 말씀하실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하는 앵무새 화법을 구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양보호사님이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그랬더니
똑같이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바로 말기 치매 대상자에게서 보일 수 있는 이런 화법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76번 경증 인지 기능 장애 대상자와 다음 활동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것은 디귿으로 시작되는 단어 많이 말하기, 생선 가게에서 살 수 있는 생선 이름 대기. 정답 골라볼까요? 4번 언어의 유창성입니다. 단어 많이 말하고 또 생선 이름 대기 이것도 이제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의 유창성이구나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7번 대상자가 넘어지면서 발목을 심하게 접질려서 통증을 호소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항생제를 투약한다. 2번 종아리를 마사지한다. 3번 발목과 발등을 쭉 펴보게 한다. 4번 발목을 움직여 뼈를 맞춘다. 5번 통증 부위에 냉찜질을 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통증 부위에 냉찜질을 합니다. 지금 갑자기 발목을 접질린 거죠. 급성 통증, 이때는 부종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증 부위에 냉찜질을 한다.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 만성 통증인 경우는 온찜질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8번 날카로운 물건에 베어 손바닥이 찢어져 피가 날 때 대처 방법은 1번 팔을 부목으로 고정한다. 2번 멸균거즈로 출혈 부위를 눌러 지혈한다. 3번 출혈 부위에 통증이 있는지 확인한다. 4번 팔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내리게 한다. 5번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출혈 부위를 담근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멸균거즈로 출혈 부위를 눌러 지혈한다입니다. 이렇게 직접 압박법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접 이 부위에 눌러서 이렇게 압박을 해주실 때 지금 장갑을 꼈죠. 그리고 거즈를요. 여기는 상처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있습니다. 반드시 멸균 거즈로 사용을 해서 지혈을 해주시고요. 멸균 거즈로 출혈 부위를 눌러서 지혈해 주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압박 붕대로 감아줍니다. 너무 세게 압박을 해서 감게 되면 또 오히려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적절하게 압력을 가해 주셔야 하고 마지막은 심장보다 높게 해주셔야 훨씬 더 지혈이 잘 됩니다. 1번처럼 이렇게 부목을 해주시는 경우는 골절인 경우고요. 3번 같은 경우에 통증은 당연히 있다라고 보시는 거기 때문에 통증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출혈 부위를 확인해 주시는 게 더 정확하고요. 4번 같은 경우는 팔의 위치, 심장보다 높게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읽으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대야의 따뜻한 물을 받아 출혈 부위를 담근다. 지금 따뜻한 물을 받아서 출혈 부위를 담그면 이 피 한번 보겠습니까? 이 소리거든요. 피 한번 받아볼래? 이 소리니까 안 되는 내용이죠. 네, 정답 2번입니다. 7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대상자의 기도 확보를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얼굴을 옆으로 돌린다. 2번 손가락을 넣어서 입을 벌린다. 3번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린다. 4번 등 밑에 베개를 받쳐 가슴을 높여준다. 5번 머리를 다리보다 높게 유지한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린다입니다. 심폐소생술 할 때는 제일 먼저 이제 반응 확인이죠. 두 번째는 119 도움 요청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심장을 살려야 하는데 심폐소생술은 심장을 먼저 살리고 그 다음에 폐를 살리죠.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반응 확인이죠. 확인을 해서 의식이 없다 그러면 119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가슴 압박을 하는데 30회 5cm의 깊이로 1분에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30번을 하고 나면 이제 폐를 살려야 되거든요.
자, 폐를 살리기 전에 이제 인공호흡이죠. 인공호흡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기도 유지입니다. 기도 유지하는 방법이 지금 기도 확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기도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대상자의 머리 부분을 뒤로 젖힙니다. 이렇게. 그리고 턱을 들어 올리셔야 됩니다. 요 내용이 두 가지가 이제 반대로 되어야 이렇게 꺾여져 있는 기도가 완만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폐로 공기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 확보, 기도 유지를 한 이후에 인공호흡 2회를 실시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선 정확하게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들어 올린다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80번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상적인 호흡은 있으나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2번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가슴 압박을 시행한다. 3번 전극 패드는 왼쪽 빗장뼈 아래와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에 붙인다. 4번 제세동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 대상자의 몸에서 떨어진다. 5번 제세동 심장 충격 직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1 비율로 한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제세동 버튼, 즉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 대상자의 몸에서 떨어진다. 네, 너무 잘해주셨죠? 요렇게 이제 응급처치 하실 때는 대상자와 구조자의 안전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만약에 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의 몸에 붙어 있으면 이제 감전 우려가 있습니다. 반드시 대상자의 몸에서 떨어져 주셔야 되죠. 자, 1번 볼까요? 정상적인 호흡이 있으면 지금 이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자, 2번 보시면 분석 중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심전도를 지금 분석하고 있어요. 심장 뛰나 안 뛰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때 가슴 압박을 해주시면 심장이 뛰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뛴다라고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시가 나오면 반드시 대상자의 몸에서 떨어진다. 여기 지금 4번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대상자의 몸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제세동 버튼 누르는 경우와 그 다음에 분석 중이라는 요 두 가지 요 경우에는 반드시 대상자의 몸에서 떨어지셔야 됩니다. 자, 3번도요. 잘 나오는 문제인데 전극 패드가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잡이가 많으시잖아요. 보통 오른쪽 빗장뼈 아래 오른쪽이 먼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왼쪽 겨드랑이 중간선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번에 보시면 제세동 직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비율이 틀렸네요. 30대 2의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하여 CBT 예상모의고사 제4회 실기 영역 풀어봤습니다. 또 열심히 하신 만큼 모두 시험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희연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